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로가머와 AS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로가머라고 하는 것은 왜 일반적으로 떻게 평문을 블록으로 해서 암호화시키는 그러한 패턴을, 그러한 방법론을 블로가머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럼 블로가머의 특별한 표준이죠. 그 AS, Advanced Encryption Standard라고 부르는데 이 표준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두 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블록 암호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블록 암호의 특별한 케이스죠. AES 암호 알고리즘을 이해를 하고 그 AES 알고리즘이 안전성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우선 블록 암호, 블록 사이퍼라고 부르는데 이 블록 암호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인 차원에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AES에 대해서 이제 쭉 공부를 할 텐데요. AES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AES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일반론적인 히스토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AES는 나중에 블로가모의 그 설계 원리에 나오는 Substitution Permutation Network, SPN이라고 약자를 줄여서 부르는데 대치와 치환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뭐 대치 혹은 대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Substitution은 Permutation 치환이 돼서 대입 치환 네트워크라고 하는 SPN 그 설계 원리에 따라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SPN 네트워크, Substitution Permutation 네트워크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AES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처음으로 블록 암호, 블록 사이퍼에 대해서 아주 하이레벨 그 추상적인 차원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그 오늘 다루게 될 숫자 형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여러분들 아마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시다 보면은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고 아마 굉장히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워밍업 차원에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트라고 하면은 8비트로 이루어진 비트열이 되겠죠, 그렇죠? 10진수로 변환을 하게 되면은 0부터 255까지가 되겠죠. 그 0보다 크거나 같은 걸로 생각을 했을 때, 즉 unsigned integer로 생각을 했을 때, 네, 0부터 255가 되겠죠. 0부터 8비트니까 얘 8승이 될 거고 빼기 1까지가 지금 허용이 되는 거니까요. 0이 포함되는 순간. 그래서 얘 8승 빼기 1이 25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부터 255까지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 형식을 우리가 바이트라고 부릅니다. 바이트는 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트와 16진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바이트를 쓸 때 이진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 손으로 쓰기가 굉장히 좀 피곤하죠. 네, 해서 4비트씩 끊어서 16진수 쓰게 됩니다. 즉 바이트라고 하는 것은 네, 가령 예를 들자면은 뭐 0011, 1011, 뭐 0001 이런 식으로 이제 이진수로 8자리 숫자를 쓸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을 4개씩 나눠 가지고 각각을 그 반바이트가 이제 될 텐데 각각을 16진수로 쓰게 됩니다. 이건 이진수가 될 거고요. 우리가 16진수로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16진수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라고 하는 규칙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수로 치면은 일단 4자리니까 0000부터 1111까지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숫자로 쓰게 되면은 0부터 15까지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진수로 쓰게 되면은 0부터 뭐 9까지는 표현할 수가 있는데 10을 넘어가는 순간 좀 복잡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0부터 9까지는 16진수로도 0부터 9까지라고 일단 씁니다. 근데 10을 넘어가는 순간은 15까지는 우리가 이제 알파벳으로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10은 A가 될 거고 11은 B로 표시해주고 12는 C, 13은 D, 14는 E, 15는 F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6진수로 썼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BTR 앞쪽에 0x를
붙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명한 경우는 생략을 할 텐데 아마 이후에 우리가 다루게 되면서는 보통 16진수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0x라고 쓰는 거는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0x를 붙여가지고 얘가 16진수다라고 표시를 많이 해주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몇 가지 변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10진수 0을 생각해 봅시다. 10진수 0은 2진수로 써주게 되면은 한 바이트, 즉 바이트로 써주게 되면은 00000 000000 이렇게 써지게 되겠죠. 그쵸? 16진수로는 0000이 앞쪽 0으로 갈 거고 뒤쪽 0 4개는 이쪽으로 가서 0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16을 볼까요? 16 같은 경우는 2진수로 표시를 해주게 되면은 0000 4개가 있고 2의 4승이 16이니까 요 첫 번째 요 0, 1, 2, 3, 4에서 네 번째 여기서 1이 이제 표시가 될 거고요. 이걸 16진수 써주게 되면은 앞에 4개 숫자가 이제 1이 되죠. 1. 그래서 1로 표시가 될 거고 뒤에 4개는 이제 0이 될 테니까 0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16진수로는 10진수는 16이었는데 16진수로는 1, 0이 될 겁니다. 이건 자명하죠. 그렇죠? 16진수는 16이 바로 두 번째 자리에서 1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당연하게 표시가 돼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55를 볼까요? 255는 2의 8승 빼기 1이니까 모든 바이트에 있는 숫자가 다 1이 될 겁니다. 그쵸? 비트가. 그래서 1111, 1111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 요거를 4개씩 끊어서 우리가 써주기로 했으니까 1111은 첫 번째 1111은 F 1111은 F로 된다고 했었죠. 두 번째 1111도 F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5는 FF 이런 식으로 16진수로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우리가 이렇게 주로 바이트 형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AS나 블록가모를 하게 되면 선형과 비선형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선형과 비선형의 개념에 대해서 잠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행렬과 곱셈 연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행렬과 곱셈 연산. 이제 숫자가 G7에서 정의된 행렬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A가 1, 2, 4, 5예요. 1, 2, 4, 5. 1, 2, 4, 5. G7에서 정의가 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각각의 숫자 엔트리라고 부르는데 이 값들이 다 G7의 원소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연산도 G7 내에서 이루어지면 된다는 거죠. 어쨌든 행렬 같은 경우에도 각 엔트리에 더하기나 곱하기로 이제 연산이 되기 때문에 그 엔트리 간 연산이 전부 다 G7에서 연산, 그러니까 모두 7 연산을 하게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뭘 해보려고 하는 거냐면은 여기 뒤에 두 가지 행렬 2, 3, 1, 6이 있는데 이것을 우선 첫 번째로 A라는 행렬에다가 x1 더하기 a x2를 계산을 해보고 싶어요. 그럼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A라고 하는 것이 1, 2, 4, 5였고 x1이 2, 3이 될 거고요. 여기서도 1, 2, 4, 5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가 1, 6이죠. 이거를 각각 계산을 해봅시다.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 부분은 첫 번째 값이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8이 되죠. 근데 G7이니까 1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렇죠? 1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행 같은 경우에는 4, 2, 8 더하기 5, 3, 15니까 23이 될 거고 23을 마드 7 연산을 해주게 되면 2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 2가 계산이 될 거고 두 번째를 보게 되면은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6이니까 13이 될 거고요. 13은 마드 7에서 6이 되죠. 그렇죠? 6이 될 거고 두 번째 4 더하기 5, 6, 30, 34에 모두 7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도 6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계산해 주게 되면은 7, 8이 되는데 7, 8은 우리가 G7에서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0하고 1로 될 겁니다. 그렇죠? 마드 7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다 마드 7 연산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해봤더니 이 값은 0, 1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0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로 뭘 계산해 볼 거냐면은
A에다가 지금 앞에 거는 AX1, AX2 각자 계산해서 더하기를 해준 거고, 지금 두 번째는 A에다가 X1 더하기 X2를 먼저 해주고 계산해 주는 거죠. 이걸 해주게 되면은 A라고 하는 것이 1, 2, 4, 5였고, X1 더하기 X2는 각각 그 엔트리별로 계산해 주는 거니까 3이 될 거고, 3 더하기 6은 이제 9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G7이니까 2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요거를 계산해 주면 똑같이 0, 1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요 두 개 값은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네, 사실은 이게 그 분배 법칙이죠. 행렬에서는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해본 것밖에 없어요. 네, 이건 사실 당연하게 성립을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떠한 성질을 좀 알고 싶은 거냐면은, 우리가 행렬 A에 대해서 함수를 정의를 했는데, 함수가 뭐냐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행렬이 있을 텐데, 이 행렬하고 A를 곱해주는 걸로 정의를 할 거예요. 네, 이렇게 함수를 정의를 할 겁니다. 여기는 X가 어떤 건 X1이었고 X2였고 뭐 이렇게 들어간 거였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F의 X1 더하기 X2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네, 요 정의상 요 값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X1 더하기 X2를 A하고 곱해주는 게 될 테니까 이렇게 정의가 될 거고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거에 따르면은 요거를 먼저 X1 더하기 X2를 한 다음에 A를 곱해주는 거랑 각각을 먼저 곱해주고 난 다음에 한 다음에 더해주는 거랑 값이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요게 위에서 우리가 봤던 등식이었고요. 근데 요거를 갖다가 다시 한번 써주게 되면은 함수 형식으로 요 AX1 같은 경우에는 네, X1을 F에다가 집어넣은 그런 함수 값이 될 거고, AX2는 요 F라는 함수의 X2를 계산을 한 게 되겠죠. 그럼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냐면은 네, fx1 더하기 x2가 fx1 더하기 fx2가 되더라. 뭔가 굉장히 조금 그 신기한 등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괄호 안에 있던 것들이 밖으로 잘 분리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렬 연산에서는 이런 것들이 성립을 하는구나, 곱셈 연산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이트열과 바이트열에서 XOR 연산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4바이트 숫자가 있을 거예요. 4바이트 숫자. 각각 A1, A2, A3, A4. 요 각각은 다 바이트입니다. AI는 다 바이트예요. 그러니까 8비트, 8비트, 얘도 8비트고, 얘도 8비트, 얘도 8비트가 돼서 A는 32비트 숫자가 되겠죠. A라고 하는 것은 32비트 숫자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요 4바이트 숫자를 받아서 바이트 간의 순서를 섞는 함수 FA를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FA를 보게 되면은 네, 이게 원래는 A1, A2, A3, A4였는데 이것이 F를 통해서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은 순서가 섞이게 되는 거죠. 순서가 어떻게 섞이게 되냐면은 각각 왼칸으로 한 칸씩 이동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A2가 첫 번째로, A3가 두 번째로, A4가 세 번째로 오고 A1은 갈 데가 없으니까 쑥 돌아가지고 제일 마지막으로 지금 간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환하는 방식으로 시프트를 왼쪽으로 시프트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위에서 행렬과 곱셈 연산에서 봤던 것처럼 비슷한 일이 성립하는데, 임의의 두 개 바이트 입력을 생각할 거예요. A는 A1, A2, A3, A4가 있을 거고, B라는 것도 B1, B2, B3, B4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4바이트짜리 숫자를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A하고 B를 먼저 XOR을 해주고 난 다음에 순서를 섞는 거랑 각각을 먼저 순서를 섞고 나서 XOR을 해주는 거랑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손으로 간단하게만 써보시면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한번 써보게 되면은 네, F의 A XOR B 같은 경우에는 F에다가 A1 XOR A2 B1이 되겠네요. A1 B1 A2 B2 A3 B3 그 다음에 A4 미안합니다. A4에 B4가 되겠죠. 그쵸? 그럼 얘를 앞에서 그 정의했던 함수에 따라 바꾸게 되면은 네, 각각 왼쪽으로 한 칸씩 이동하는 거니까 A2, B2가 제일 먼저 나올 거고 A3, B3 그 다음에 네, A4, B4, XY인 거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A1, B1은 한 바퀴 돌아가지고 제일 뒤로 가는 거죠. 그쵸? 요거를
계산을 한 거고요. 실제로 이제 이거를 FA하고 FB하고 각각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X1한 거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각각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행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G7에서 더하기 연산으로 생각을 했던 거고, 이 X1은 사실은 뭐죠? X1은 G2에서 더하기 역할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뭔가 정의역에서 정의된 그런 덧셈 연산을 통해서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잘 분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있는 연산을 해주고 나서 F를 해준 거랑 함수값을 계산해 준 거랑 각각을 먼저 함수값을 계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연산해 주는 거랑 같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선형함수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포멀하게 좀 얘기를 해보면은 함수를 생각할 거예요. 정역은 x고 네, 공역은 y입니다.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다고 썼을 때 임의의 x1, x2에 대해서 네, 이렇게 잘 분리가 f에다 x1 더하기 x2를 해주고 나서 f를 연산해 준 거랑 각각을 먼저 계산해 주고 난 다음에 더하기를 해주는 거랑 같게 되면은 요거를 만족하게 되면은 우리가 선형함수라고 부릅니다. 네, 임의라고 있기 때문에 모든 x1과 x2에 대해 성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x1, x2에 대해서만 이게 성립한다. 이런 거는 선형함수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정의역에 있는 모든 두 개의 원소 x1, x2를 가져와 봤더니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선형함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더하기라고 적혀 있는데요. 예, 사실 더하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자연수, 뭐 정수, 실수 다 더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더하기라고 쓴 것이고, 엄밀하게 말하면은 여기 안에 있는 F 안에 있는 x1 더하기 x2 같은 경우에는 정역 x에서 정의된 연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집합으로서 연산을 정의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모두 연산을 정의할 수가 있죠. 우리 x1은 G7, x2도 G7에 있는 원소다. 그러면은 더하기가 더하기 한 다음에 마드 7을 해준 것까지 연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산이 정의가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있는 더하기 지금 F를 계산하고 난 다음에 즉 요 각각은 fx1은 y의 원소고 fx2도 y의 원소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더하기 원소는 y에서 정의된 더하기 연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fx1 더하기 x2에서 더하기는 공역 y에서 정의된 연산으로 네,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요 더하기를 갖다가 쓰고 x라 쓰기도 그러니까 f x1 더하기 x에서 정의된 더하기다 해서 이렇게 표시해주고, 이것이 y에서 정의된 더하기이기 때문에 y라고 표시해주고 이렇게 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너무 번거로워서 제가 다 더하기라고 썼는데, 네, 괄 안에 있는 더하기는 정역에서 정의된 연산을 얘기를 하는 거고, 괄호 밖에 있는 요 더하기는 공역에서 정의된 연산을 의미를 합니다. 여튼 이런 식으로 잘 분리해서 연산을 할 수 있으면 네, 우리가 그 분배법칙이랑 비슷한 뭔가 성질인 거죠.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선형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떤 x1, x2에 대해서 어떤은 썸입니다. 썸. 모든이 아니고요. 어떤 x1, x2에 대해서 이 등식이 만족하지 않으면 이것은 비선형함수라고 부릅니다. non-linear function이라고 부르고요. 네, 선형함수는 linear function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서는 등호가 만족을 하고 어떤 경우에서는 등호를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등호가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선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선형 같은 경우에는 모든 x1, x2에 대해서 등호가 만족을 할 때만 선형이라고 부릅니다. 암호학에서 선형과 비선형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것은 좀 이따가 AS를 다루게 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블록 암호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암호라고 하는 거는 네, 그 이름이 좀 많은 부분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름이 평문을 블록을 해주고 나서 개별 블록에 대해서 암호화를 해주는 것을 블록 암호라고 부릅니다. 즉 평문을 잘 잘라가지고 각 잘라진 그런 그 부분 평문에 대해서 다 개별적으로 암호화를 해주는 것을 그런 형태를 다 블록 암호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 암호 알고리즘의 결정적인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결정적이라고 하면은 디터미니스틱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네, 암호 알고리즘에서 결정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키가 있고 메시지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암호 알고리즘 우리가 표시하기를 키가 있으면은 밑에 K를 써주고 위에 평문 M을 써주는 거였어요. 이것이 이제 암호문이 된다라고 표시를 했는데, 네. 요 K하고 M이 같은 키, 같은 메시지에 대해서는 항상 같은 암호문이 나오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서 이 1과 2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하나의 암호문으로만 된다는 얘기예요. 가령 예를 들자면 뭐 3 이런 식으로 여기 3이 나올 때도 있고 뭐 4가 나올 때도 있고 뭐 11이 나올 때도 있더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 무조건 하나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우리가 확률적이라고 불러요. 확률적. 프로바빌리스틱이라고 부르는데, 즉 같은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확률적인 알고리즘은 우리가 나중에 배울 때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이제 이렇게 확률적인 암호 알고리즘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디터미니스틱한 경우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즉 K하고 M이 정해지면은 무조건 어떤 특정한 값, 암호문 딱 하나로만 매핑이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블록 암호를 밑에 제가 그 그림으로 좀 표시를 해봤는데요. 일단 평문이 길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m 곱하기 n 비트 비티어를 생각을 할 겁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우리가 블록을 블록 길이를 n 비트라고 생각할 거예요. n 비트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n 비트별로 끊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평문 블록이 있을 거고요. 그게 n 비트가 될 거고, 이 평문 블록 두 번째도 n 비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문 이것도 마지막 블록도 n 비트일 텐데, 우리가 지금 평문이 m 곱하기 n 비트라고 했으니까 평문 블록이 총 몇 개 있죠? 네, n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곱했을 때 mn 비트가 되는 거니까 이제 각각의 블록에 대해서 암호화를 해주고 암호문 블록이 나올 겁니다. 암호문 블록도 n 비트 비트열로 일단 생각을 하겠습니다. 똑같은 비트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암호문 블록이 나올 거고 이 블록별로 다시 복화하게 되겠죠, 그렇죠? 복화하게 되면은 원래 평문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평문 블록 2에 대해서도 똑같은 오퍼레이션을 해주게 되는 거고, 마지막 블록에 대해서도 블록별로 암호화와 복화를 해주게 됩니다. 키는 다 같은 걸 쓰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키는 다 같은 걸 쓰고 있습니다. 같은 키에 대해서 블록별로 암호화를 해주거나 같은 키에 대해서 블록별로 복화를 해주는 이러한 형식의 암호 알고리즘을 블록 암호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면 블록 암호의 안전성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죠. 이상적인 블록 암호 형태가 뭐냐라는 부분이 될 텐데요. 네, 이상적인 블록 암호는 뭐냐면은, 네, 이 부분이 지금 n비트 블록 집합이 있을 거예요. n비트 블록 집합이 지금 있는 상황일 거고, 이것이 이제 암호화가 되는 거죠. 암호화가 돼서 암호화가 되면 다시 n비트 블록으로 지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즉 암호라고 하는 것이 n비트 숫자를 또 다른 n비트 숫자로 바꿔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바꿔주게 되는 건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n비트 전체를 다 써보겠습니다. 예, 이게 전부 다 n비트 숫자예요. 지금 n비트 숫자들의 집합입니다. 여기 또 똑같이 n비트 숫자들의 집합이 됐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블록 암호라고 하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 어떤 n비트 숫자를 여기 쭉 가가지고 또 다른 n비트 숫자로 바꿔주는 형태가 바로 블록 암호가 될 거예요. 예, 이렇게 잘 바꿔주는 게 블록 암호가 될 텐데, 그러면은 자, 평문 공간의 크기를 보죠. 이 n비트 숫자의 개수가 몇 개 있느냐 얘기입니다. 이거 몇 개가 있죠? 예, n비트가 있다고 이게 n비트 숫자라고 했으니까 모든 n비트 숫자의 집합이죠, 그렇죠? 그래서 2의 m 승계가 있을 거예요. 2의 m 승계가 있는 거죠. 예, 이것도 2의 m 승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상적인 블록 암호는 요 n비트 BTR끼리 바꿔치기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요 각각의 퍼뮤테이션이라고 부르는 요 함수 1대1 대응이 있겠죠, 그렇죠? 요 1대1 대응의 개수가 몇 개냐? 요 1대1 대응이 바로 키가 될 겁니다, 그렇죠? 요 키 값을 알게 되면은 암호화를 할 수도 있고, 요 1대1 대응을 알게 되면은 여기 암호문이 있으면 거꾸로 가서 이게 평문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각각이 요 퍼뮤테이션 값이 바로 키가 될 거예요, 키. 요 키가 몇 개냐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고 싶은 거죠. 키의 개수는 총 몇 개 있죠, 그러면은? 키의 개수는
여기 2m승계에서 2m승계로 가는 2m승계에서 2m승계로 가는 1대1 대응이죠. 대응 개수가 될 겁니다. 몇 개 있죠? 2m승계 팩토리얼 계만큼 존재해요. 2m승계의 팩토리얼 계만큼 존재하는 거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상적인 블록 암호는 2m승계 팩토리얼 계 전체, 요게 키 스페이스니까요. 요 키 공간에서 암호화 키를 랜덤하게 뽑는 게 될 거예요. 그렇죠? 요게 키 생성 알고리즘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요 키의 사이즈가 몇 개가 될 거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m이 40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40, 그러니까 그 블럭의 크기가 40비트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럼 40비트가 넘게 되면은 40비트가 되게 되면은 전체 키의 개수가 2의 40승계예요. 이게 2의 40승계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럼 2의 40승 비트가 넘는 키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팩토리얼 계를 요 각각을 다 그 퍼뮤테이션 하게 되면은 요게 어디로 갈지를 갖다가 결국은 테이블로 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쵸? 여기에 어떤 숫자가 있을 거고 여기 어떤 숫자가 있을 거고 요게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테이블로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요 테이블 개수가 바로 2의 40승계가 될 테니까 예. 전체 2의 40승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될 거라서 2의 40승 비트가 넘는 키가 필요합니다. 그게 얼추 4GB죠. 이 테이블 사이즈가 너무 커요. 키 크기가 너무 큰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적인 블록 암호는 NBTL에서부터 NBTL로 보내게 되는 이상적인 그런 퍼뮤테이션 테이블이 우리가 키가 될 텐데 그 키 사이즈가 M이 40만 돼도 4GB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키 보관 비용이 너무 커져요. 네. 안전해지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이상적인 블록 암호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상용 블록 암호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퍼뮤테이션 전체 집합에서 극히 일부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데스라든가 AS가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극히 일부의 퍼뮤테이션 집합에서 키를 뽑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AS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나중에 배울 128비트 같은 경우에는 128비트 키로만 뭐 사용을 한다. 뭐 192비트를 사용을 한다. 256비트를 사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상적인 블록 암호 같은 경우에 40비트짜리 그 블록에 대해서도 4GB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게 되면은 128비트라든가 뭐 256비트는 굉장히 작은 숫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극히 일부의 퍼뮤테이션 집합에서 키를 뽑아가지고 사실상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앞에서 우리가 모든 n비트에서 n비트로 가는 그런 퍼뮤테이션 중에서 키를 선택할 수는 없다라는 건 이미 알려져 있는데 그럼 우리가 그 중에서 아주 우리가 간편하게 저장될 수 있는 사이즈만큼의 어떤 1대1 대응 함수를 이제 뽑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뽑아야 되는 건데 그럼 뭐 어떻게 그걸 뽑을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잘못 뽑으면은 너무 약하죠. 잘 뽑아야 돼요. 어떻게든 잘 섞여 있어야지 안전하게끔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뽑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쉐넌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민을 했었고요. 1945년에 Mathematical Theory of Cryptography 해가지고 이런 논문에서 블록 암호 디자인을 위한 어떤 원칙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Confusion Diffusion Paradigm이라고 하는 그런 패러다임을 제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컨퓨전을 잘하고 디퓨전을 잘하는 식으로 그거를 잘하게 되면은 안전한 블록 암호를 현실적이면서도 안전한 블록 암호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한 거죠. 컨퓨전이 뭐냐? 우리나라 말로 이제 혼돈이라고 부르는데, 네, 목적은 키와 암호문과의 관계를 감추는 게 되겠습니다. 키와 암호문 간의 관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 그 얘기는 이렇습니다. 암호문의 각 자리 비트가 되겠죠. 지금 우리가 비트를 이제 단위 자리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각 비트가
키의 여러 부분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암호문이 있고 여기 키가 있는데 이 암호문 한 비트가 있을 거예요. 여기 한 비트가 있을 텐데 여기 한 비트 숫자가 있을 텐데 이 숫자가 키에서 여기서도 영향을 받았고 지금 여기서도 영향을 받았고 여기서도 영향을 받았고 여기서도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암호문의 한 비트가 키의 여러 부분으로부터 영향을 받게끔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어떤 키가 다른 곳에도 영향을 줘야겠죠. 지금 여기 첫 번째 요 비트에 있는 키라고 하는 것이 여기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고요. 여기도 영향을 주게 되고 여기도 영향을 주게 돼요. 이런 식으로 키와 암호문 사이에 서로 그 다양한 부분으로부터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키에서 한 비트만 바뀌어도 즉 여기 있는 값이 바뀌게 되면은 여기서 0에서 1로 바뀌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여기와 여기와 여기 모두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 여러 부분이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키에서 한 비트만 바뀌어도 암호문의 많은 부분들이 영향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컴퓨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에서 한 비트 바꿨는데 암호문에서 한 비트만 바뀌었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암호문과 키 사이의 관계가 너무 명확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키를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를 유추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도록 암호문에서 한 비트가 바뀌더라도 키 대응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잘 파악을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컴퓨전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디퓨전에 대해서 볼 텐데요. 디퓨전은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디퓨전은 평문과 암호문 사이의 관계를 감추기 위한 겁니다. 앞에서는 키와 암호문 사이의 관계였는데 여기서 이제 평문과 암호문 사이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암호문이라고 하는 것은 키하고 평문하고 가가지고 C가 되는 거기 때문에 K하고 C 사이의 관계도 있을 거고 M하고 C 사이의 관계도 있겠죠. 그렇죠? K하고 C 사이의 관계가 바로 컴퓨전이었고 M하고 C 사이의 관계가 디퓨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퓨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비슷합니다. 평문하고 키 사이에 이제 위치만 잠깐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평문에 한 비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평문에서 요 부분이 한 비트가 바뀌게 되면은 그게 암호문의 반 정도가 영향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일단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호문에서도 한 비트만 바뀌어도 평문의 반 정도가 영향을 받더라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체인지를 놨더니 여기가 영향을 받은 거고 암호문에서 막 여기를 바꾸게 됐더니 어디가 바뀌죠? 여기도 바뀌고 지금 여기도 바뀌고 여기도 바뀌고 여기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문이든 암호문이든 한 비트씩만 바꾸게 되더라도 평문에서 한 비트를 바뀌게 되면은 암호문에서 반 이상이 비트 거꾸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죠. 암호문에서도 한 비트가 바뀌게 되면은 평문에서 반 이상이 이제 거꾸로 가게 되는 그러한 관계. 그래서 굉장히 하나의 변화가 굉장히 여러 곳에서 다발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트레이스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알아채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퓨전을 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즉 평문과 암호문, 그 다음에 키와 암호문 사이의 관계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잘 복잡하게 설정을 해놓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셔넌이 얘기를 했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안전한 블록 암호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컴퓨전과 디퓨전의 결합으로 라운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라운드 함수가 있는데요. 여기 라운드가 있어요. 여기 평문이 있을 거고. 이 라운드에 이제 우리가 설계 원리가 있겠죠. 설계를 할 겁니다. 설계를 해주는데 컴퓨전과 디퓨전이 잘 되도록 해주는 거죠. 이제 키도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라운드를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라운드를 거치게 되면은 바로 암호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각각이 다 키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블록 암호의 일반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 라운드 펑션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핵심이 되겠죠. 라운드 펑션을 어떻게 만들 거냐? 라운드를 어떻게 설계를 할 거냐? 라운드 설계 기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페이스털 네트워크라고 하는 구조가 있고요. 하나는 Substitution and Permutation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털 네트워크는 데스, 예전에 쓰던 표준 알고리즘이죠. 데스의 기본 구조가 되고 SPN 네트워크는 바로 AES의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블록암호를 설계를 하는 것이 셰넌 이후에 암호학자들이 쭉 연구를 해주게 되면서 지금까지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을 설계를 할 때는 다 이 원칙에 따라서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AES를 제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AES의 그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것은 저희가 수업에서 이미 본 적이 있는 표인데, 예, 암호의 역사에서 본 적이 있는 표죠. 그 중에서 그 1970년대 이후의 역사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데스가 있고요. 1973년부터 75년 동안에 개발이 됐던 표준 암호 알고리즘이 될 거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AES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예, 그 개발 기간을 거쳐서 예, 완료가 되었습니다. 일단 데스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스는 1973년도에 미국 MBS 현재 니스트 예, 표준 기술연구소인데 미국에 그래서 알고리즘 표준화 작업을 1974년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암호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돼서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 일단 초보적인 단계였지만은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암호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러 데이터를 이제 뭐 저장소에 저장을 하는 상황도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암호화라는 것이 필요했어요. 74년도에 IBM에서 루시퍼라고 하는 암호 알고리즘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페이스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했던 그러한 암호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네, NSA에서 미국 국가안보국이 될 텐데요. 여기서 검토와 수정을 거쳐서 1974년도에 데스 데이터 인크립션 스탠다드라는 이름으로 이제 표준으로 채택이 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NSA가 미국 국가안보국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가정보원이 되겠죠. 그렇게 관여를 디자인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혹시 여기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네트워크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 암호화된 패킷을 조금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좀 뭔가 백도어 같은 걸 심어 놓은 거 아니냐라고 했던 우려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데스 그 NSA에서 마지막으로 설계를 거쳐서 나왔던 데스 같은 경우에 설계 원리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찝찝했지만 표준화 알고리즘으로서 이제 암호화를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데스가 그 굉장히 초보적인 알고리즘, 옛날에 만들어진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컴퓨터 연산 능력이 그 사이에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죠. 그래서 더 이상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연산 능력의 발달로 현재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모든 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이 키가 맞는지 아닌지를 다 하나씩 대입을 해가면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데스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데스 대신에 데스를 3개 겹친 뭐 트리플 데스 이런 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 데스 자체는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몇몇 오래된 시스템, 특히 은행 시스템이 될 텐데 이런 시스템에서는 예전에 데스로 암호화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호환성 문제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스가 어떤 식으로 깨졌는지를 보게 되면은 데스 챌린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예전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그 보안 회사죠. RSA사에서 이제 주관을 했던 거였는데 1990년대 후반에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챌린지 1 1997년도에는 96일 키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96일에 걸쳐 가지고 이제 데스를 깰 수가 있다. 즉 96일 동안에 기계를 돌리게 되면은 키를 복구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점점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1999년도 데스 챌린지 3 3단계 페이지에서는 하루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이제 키를 복구를 해낼 수가 있게 된 거죠. 22시간 15분 동안 있으면은 암호문 하나만 가지고서도 이제 키를 복구를 해내는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지게 됐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쓸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예. 지금 훨씬 더 빨라졌을 겁니다. 이게 20년 전 얘기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데스는 쓸 수가 없다라고 해서 표준으로서 이제 폐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스가 그 암호 알고리즘이지만 너무 약해졌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표준화 알고리즘을 설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이제 발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1997년도에
리스트에서 데스를 대체하기 위한 아마 알고리즘을 이제 공모를 하게 됩니다. 제시 조건이 있었는데요. 블록 암호였습니다. 데스도 블록 암호였었어요. 그래서 128비트 블록 암호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문을 128비트 단위로 128비트면은 16바이트가 되겠죠. 16바이트 크기를 갖는 블록으로 잘라서 각각에 대해서 암호화를 해주는 거였고요. 키 사이즈는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28비트 키를 사용할 수도 있고 192비트 키를 사용할 수도 있고 256비트 키를 사용할 수 있는, 즉 키 사이즈 옵션이 3개가 있는 그러한 블록 암호를 제시를 했었어요.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족을 하는 이러한 조건이 되는 블록 암호를 제시를 해주세요 라고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월드와이드 로열티 프리 해가지고 있는 특허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은 암호 알고리즘에 사용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을 하죠. 누구나 이제 특허료를 지불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되니까요. 그건 잘 보급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특허가 걸려있지 않는 알고리즘을 제시를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하게 그때 당시 표준 암호 알고리즘으로 사용됐던 트리플 데스, 데스를 3개 겹쳐놓은 암호 알고리즘이 될 텐데 요것보다는 당연하게 안전해야 되겠죠. 그렇죠? 요거보다 안 안전한 걸 선정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더 효율적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조건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AS 선정 과정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페이지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그 알고리즘을 맨 처음에 그 콜이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모를 해라라고 하는 공식적인 콜이 나갔었고, 98년도에 AS1 첫 번째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개의 알고리즘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후보를 선정을 했던 것이 15개가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AS라고 이름 적혀 있는 건 없습니다. AS라고 이름을 이때는 정하지는 않았었어요. 각각의 암호 알고리즘 이름이 있었던 거고, 이 중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알고리즘이 바로 AE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출된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암호학자들이 막 분석을 했던 거죠. 이게 뭐 때문에 안전해지지 않고 어떤 것 때문에 안전해지고 하는 게, 예전에 데스를 거치게 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쌓은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공격법도 많이 개발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공격법에 대해서 안전한지를 다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쳐서 99년도에 5개 알고리즘으로 선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5개 알고리즘으로 선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최종 후보로 5개 알고리즘이 선정이 됐었고, 이거를 AES 파이널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마르스라고 하는 암 알고리즘, RC6라고 하는 알고리즘, 마르스는 IBM에서 만든 거고, RC6는 아까 잠깐 살펴봤던 RSA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라인델이라고 하는 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건 데먼하고 라인먼이라고 하는 벨기에의 암호학자가 만들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 라인델 알고리즘이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펜트하고 투피시라고 하는 이 암호 알고리즘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 5개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이제 효율성을 막 평가를 하게 됩니다. 어떤 게 장단이 있는 거 막 평가를 하게 되고, 제일 마지막 2000년도에 A3에서 최종 후보를 만들게 되고요. 최종 후보는 바로 라인델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벨기에의 두 암호학자가 만든 암호 알고리즘이 굉장히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게 된 것이죠. AS로 선정된 라인달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AS라고 안 하고 라인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개는 똑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인델은 블록 암호였겠죠. 그 리스트에서 블록 암호를 공모를 했었으니까요. 그다음에 벨기에 암호학자 2명, 데먼하고 라인먼에 의해서 개발이 됐고요. 요 아래 사진이 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데먼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라인먼입니다. 그래서 128비트 블록 암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평균 블록 128비트가 있으면은 암호화를 거쳐서 암호문도 128비트짜리 블록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블록 암호가 되겠습니다. 복화는 거꾸로 가면 될 거고요. 그래서 암호문 블록 128비트가 있으면은 복화를 해주게 되면은 다시 128비트 평균 블록을 얻게 되겠습니다. 키 사이즈는 원래 AES 리스트가 제시를 했던 3가지 종류의 키 사이즈보다 더 많은 걸 지원을 했습니다. 원래 리스트에서는 AES 규격상으로는 128비트, 192비트, 16비트 이 3가지만
그 만족을 하면 된다라는 거였는데, 지원을 하면 된다라는 거였는데, 라인데 같은 경우에는 128비트부터 32비트 단위로 네, 그 키를 갖다가 이제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뭐 160비트도 가능할 거고요. 192비트 쭉쭉쭉 해서 256비트까지 이렇게 키 설정이 가능했었습니다. 어쨌든 128비트하고 192비트하고 256비트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AES의 리퀘어먼트를 충족을 시켰던 거죠. 그리고 아까 블록 사이프에서 설계 원리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페이스탈 네트워크라는 게 있었고, 서브스티튜션 앤 퍼미테이션 네트워크가 있었는데, 요 라인데 같은 경우에는 SPN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AES가 요 SPN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SPN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PN 구조는 여러분들 아까 셔넌이 제안했던 게 있었었죠, 그렇죠? 컨퓨전하고 디퓨전이 있었어요. 디퓨전. 요 두 가지 블록아머 설계 프린시플이 있었는데, 요거 사실은 서브스티튜션 퍼뮤테이션 패러다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요 구조를 직접적으로 구현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SPN 구조가 되겠습니다. 암호화 기본 모듈이 아까 라운드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그 블록 사이퍼에 대해서 셔넌이 제안했던 것이요. 그래서 요 라운드를 여러 번 거쳐가지고 그 암호문이 이제 생성이 되는 거고요. 아래는 옆에 있는 거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AES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짧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시입니다. 예시. AES가 이렇게 생겼다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라운드에서는 64비트 그 블록 암호라고 생각했습니다. 8비트 S박스라고 하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떤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8비트 숫자를 8비트 숫자로 바꿔주게 되는 그러한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입력이 64비트에 그래서 64비트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맨 처음에 라운드 키가 있습니다. 각 라운드별로 라운드 키가 들어가죠. 라운드 키는 원래 키에서 라운드별로 생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키가 있으면은 64비트 라운드 키가 들어오고, 그럼 XOR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64비트 숫자끼리 XOR가 될 거고 어떤 중앙값이 나올 거예요. 키 값이 이제 섞이게 된 평문이 될 텐데, 64비트가 있을 거고 얘를 8비트 단위로 끊을 겁니다. 바이트 단위로 끊어가지고 이 S박스에 연산을 해줄 거예요. 그럼 8비트 숫자가 또 다른 8비트 숫자로 바뀌게 되겠죠. 나머지 대수도 똑같이 해주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다시 이거로 다 모으게 되면은 이제 뭔가 8비트 단위로 어떤 다른 값으로 바뀌게 된 64비트 중앙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걔를 순서를 이제 막 섞게 됩니다. 바이트 단위로 막 섞게 되면은 이제 출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구조를 서브스티튜션 퍼뮤테이션 구조라고 부르고요. 지금 어디가 서브스티튜션이냐면은 바로 이 S박스가 바로 S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 막 순서를 바꾸게 되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P박스라고도 불러요. 이게 서브가 될 거고, 서브스티튜션, 이게 퍼뮤테이션 이라고 해서 P박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S박스와 P박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그 SPN 구조라고 주로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SPN 구조에서 아까 라운드를 여러 번 거친다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 S박스와 P박스가 각각의 라운드에 들어가 있을 텐데요. 이 라운드가 여러 번 이제 거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라운드 숫자는 그 뭐 암호 알고리즘 각각마다 이제 정해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여러 번의 라운드를 거치게 되면은 그게 바로 SPN 구조를 통해서 라운드 함수를 여러 번 돌려가지고 암호문을 생성해내는 이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AES에서 중요한 게 뭐가 될까요? 라운드 펑션이 뭐냐가 중요한 게 되겠죠. 지금 요거는 우리가 예시로 봤던 라운드 펑션이 되는 거고, AES에서는 AES만의 라운드 펑션 구조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S박스 역할을 하는 게 있을 거고,
핏박스 역할을 하는 게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박스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A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SPN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라운드별로 역방향 연산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이제 블록이 있을 거고요. 여기 블록이 있겠죠? 블록이 있을 거고 라운드 펑션이 있을 거예요. 그럼 각각의 여기 또 블록이 나올 거고요. 통과를 시키게 되면은 이게 사실은 평문 블록에 가깝게 될 거고요. 여기 이제 암호문 블록이 될 텐데 그럼 결국 우리가 거꾸로 그 연산을 할 수가 있어야지 나중에 복호가 가능하겠죠. 거꾸로 가야 될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요게 라운드 펑션인데 거꾸로 가는 게 가능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각 라운드별로 역방향 연산이 가능해야 되겠죠. 이거는 뭐 특징이라기보다는 리퀘어먼트가 될 겁니다. 여기 거꾸로 돼야지 복호가 될 테니까. 그래서 뭐 라운드 키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 키를 다시 써보게 되면은 요게 입력이 x가 있을 거고 중간값 요 부분이 y가 될 거고 요 부분이 이제 x가 될 텐데 여기다 키를 xy 해준 게 y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요거 벗겨주는 거는 간단하죠. 그쵸? 다시 키를 갖다가 xy 해주게 되면은 원래값 x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운드 키 연산은 역연산이 가능하고 S박스하고 P박스 여기 있는 거 S박스하고 여기 있는 P박스 모두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다 거꾸로 가는 게 가능합니다. 출력에서 화소발 거꾸로 가지게 되면 중간값이 나오겠죠. 그쵸? 중간값도 8비트 단위로 끊어가지고 다시 S박스를 거꾸로 거치게 되면 원래 8비트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럼 다 모으면 중간값이 나올 것이고 아까 라운드 키는 원래 라운드 키를 XY 해주게 되면 입력 비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복호 알고리즘도 그 라운드를 여러 번 거쳐가지고 평문에서 암호문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걸 거꾸로 해주면 되겠죠. 요 라운드 역연산을 여러 번 다시 거꾸로 해주게 되면은 그게 복호 알고리즘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병렬 연산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병렬 연산 지원은 이거는 그 효율성하고 관련이 있겠습니다. 즉 이게 병렬 연산 지원이 잘 되면 암호화 속도랑 복호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되겠죠. 그렇죠? 한 번에 여러 개를 돌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병렬 연산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입력을 쪼갠 상태에서 동시에 라운드 진행이 가능하고 라운드 내에서도 S박스 같은 경우에는 8비트 단위로 쪼개가지고 한꺼번에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 S박스 계산해 줄 때 같은 경우에 다시 병렬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라운드별로 병렬 연산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적화를 시킬 수 있는 룸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SPN 네트워크는 병렬 연산을 지원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암호화, 복호화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타일 구조, 데스가 취하고 있는 페이스타일 구조 같은 경우에는 병렬 연산을 지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데스보다 AS가 조금 더 효율적인 설계 구조는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AES 알고리즘 자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ES의 일반적인 전반적인 설명인데요. 128비트 블록 암호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키 사이즈는 128, 192, 256비트 3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라인들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실제로 AES 스탠다드 그 표준화가 되면서 3개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서비스티션 퍼뮤테이션 네트워크 라운드를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옆에 그림이 좀 잘 나와 있는데 128비트 플레인 텍스트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라운드를 거치게 됩니다. 라운드 마지막 라운드가 있고요. 그래서 라운드를 쭉 거치게 되면은 128비트 한 블럭에 암호문이 나오겠습니다. 각각의 라운드마다 지금 사이퍼 그 원래 키가 있잖아요. 그렇죠? 16비트, 192, 128비트가 키가 있을 텐데 이 키에서부터 각각의 라운드에 해당되는 라운드 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라운드 키가 쭉쭉쭉 이제 각각 라운드별로 들어가게 돼서 연산이 되게 되겠습니다. 라운드 숫자는 키 사이즈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128비트 같은 경우에는 10라운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즉 여기가 마지막에 NR이 10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128비트 같은 경우에는 192비트는 12라운드, 256비트는 14라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기할 때 128비트 키를 쓰게 되면 AS는 128이 되고요. 192비트 키를 쓰게 되면 AS 192,
256비트 키면은 AES 256비트를 쓰게 되고,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에는 가장 간단한, 사실은 별로 차이는 안 납니다만 AES 128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실습을 해볼 것도 AES 128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구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SPN 네트워크 한 라운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라운드를 여러 번 연산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암호물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럼 결국은 각각의 라운드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라운드 구성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이 아닌 라운드, 즉 여기 라운드 1이 있고 라운드 2가 있고 마지막 라운드가 있을 텐데, 이게 마지막 라운드가 되겠죠. 오늘 마지막이 아닌 라운드가 될 텐데, 이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의 세부적인 변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변환이라 부르기도 할 수도 있고, 뭐 함수라고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떤 비트열, 바이트열에 대한 함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변환 또는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네 가지가 바로 서브 바이트, 시프트 로우, 믹스 컬럼, 애드 라운드 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세부적인 펑션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는 네 가지 함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세 가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서는 믹스 컬럼이 지금 없습니다. 믹스 컬럼이 말름이 없을 때 없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AES 암호 알고리즘을 설명을 할 때 내부적인 데이터 스트럭처, 데이터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 구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AES는 내부 데이터를 행렬로 표시를 합니다. 행렬로 표시를 하고 그 행렬에 대해서 연산해 주는 거죠. 즉, AES 함수는 행렬에 대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AES 암호화라고 하는 것은 행렬에 대한 연산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행렬을 스테이트,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28비트, 우리가 AES는 128비트 블록 암호라고 했었죠. 그래서 AES 128비트 블록은 16바이트 블록으로 바꿀 거예요. 그 한 바이트가 8비트라고 했으니까 16바이트 블록이 되겠죠. 16바이트 블록을 4 곱하기 4행렬로 우리가 쓸 거예요. 그래서 그 행렬의 각 성분이 한 바이트짜리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4 곱하기 4 크기의 2차원, 한 바이트는 캐릭터가 될 테니까 C 언어에서 보면은 한 바이트를 캐릭터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4 곱하기 4의 2차원 캐릭터형 배열로 우리가 AES 그 상태를 다 표시를 할 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할 거냐? 규칙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16바이트 숫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16바이트 이렇게 써져 있어요. 16바이트죠. 하나가 한 바이트니까 이렇게 썼어요. 그럼 얘를 어떤 식으로 행렬로 표시를 할 거냐면은 이 순서로 표시를 할 텐데, 이 순서를 위에서부터 각 그 0번째 컬럼에서 로우로 쓰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썼는지 바로 눈에 보이시죠? 그렇죠? 순서대로 00, 11, 22, 33, 44, 55, 66, 77, 8부터 B, C부터 F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바이트 단위로 써주게 되겠습니다. 요 4 곱하기 4, 요 16바이트 짜리 그 행렬로 표시되어 있는 요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연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4바이트 숫자 32비트가 될 텐데요. 우리가 그 C 언어 보면은 이제 뭐 지금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인티저 단위가 이제 32비트가 되겠죠. 그 4바이트 숫자가 되는데 걔를 워드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워드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굳이 AES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AES 스테이트는 4 곱하기 4에 얘는 4 곱하기 4 바이트 행렬이 될 텐데, 여기 보면은 각각의 열 벡터, 그쵸? 그럼 하나, 1, 2, 3, 4, 4개 바이트가 될 테니까요. 이건 4바이트짜리 숫자가 되겠죠, 그쵸? 요것이 바로 하나의 각각의 워드가 되겠습니다. 이 컬럼 벡터를 워드라고 부를 거예요. 요거를 컬럼 벡터라고 부릅니다. 열 벡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컬럼 벡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AES의 내부적인 그 데이터 구조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ES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함수로 지금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각각의 세부적인 함수 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 128비트 키가 들어오게 되면은 맨 처음에 첫 번째 라운드 키를 더해주게 될 거예요. add 라운드 키가 있는데 add 라운드 키는 뭐냐면은 128비트 라운드 키끼리 XOR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평면에 128비트가 있는 거고 라운드 키도 다 128비트예요. 지금 128에서는 128비트예요. 128비트. 그럼 128비트 숫자끼리 그냥 XOR 해주는 거죠. 그렇죠? XOR 해주게 되면은 이제 새롭게 라운드가 첫 번째 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라운드가 서브바이트가 있는데 서브바이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SPN 네트워크에서 S박스 역할을 하게 됩니다. S박스는 대입 또는 대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비선형성을 제공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S박스 때문에 되게 안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암호 알고리즘이 선형으로만 돼 있으면은 여기서 암호 알고리즘을 하면은 대칭키니까 우리가 결정적 암호 알고리즘이 되겠죠. 디터미니스틱 펑션에서 선형적인 로만 구성이 돼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거는 1차 방정식으로 다 쓸 수가 있어요. 키하고 평문하고 암흑문의 관계를 1차 방정식으로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1차 방정식 우리가 쉽게 풀 수가 있죠. 그래서 키를 다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선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비선형성을 S박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P박스 역할을 하는 것들이 뭐냐? 나머지가 이제 P박스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시프트 로우, 여기 시프트 로우하고 믹스 컬럼 요 두 가지 이제 세부 펑션이 있는데 요 두 개는 이제 그 셰논의 프린시플에 보면은 디퓨전 즉 확산을 위한 퍼뮤테이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를 바로 P박스가 되겠죠, 그렇죠? 요게 P박스의 역할을 하게 되는 두 가지 펑션이 되겠습니다. 네, 1라운드는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마지막 그 AS128은 10라운드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9라운드까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미스컬럼이 빠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서버바이트, 엑스박스하고 시프트로만 들어갈 거고 맨 마지막에 이제 애더라운드 키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복화와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가면 되겠죠, 그렇죠? 복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순서 돼 있는 거 거꾸로 쭉 하게 되면 될 텐데 문제는 지금 애드라운드 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떤 128비트 열이 S라고 있다고 치고요. 거기에다가 128비트 키를 더하게 됐을 때 M이라고 쓰겠습니다. 요게 나오게 되면은 요 C에다가 그냥 똑같이 K를 XY 주게 되면 M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애드라운드 키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대로 이제 라운드 키가 적절하게 들어가 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나머지 연산 요 서브바이트, 요 시프트 로우, 미스 컬럼은 거꾸로 연산해 줘야 됩니다. 즉 역변환이 필요해요. 근데 역변환이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시프트 로우에 대응되고 돼 있는 게 인버스 시프트 로우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인버스 그 역함수 꼴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서브바이트도 인버스 서브바이트로 이제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믹스 컬럼도 지금 그 인버스 형식으로 복호화의 그 라운드 함수를 이제 구성을 해주게 되면은 복호 함수에서 이걸 갖다 여러 번 해주게 되면은 표문까지 이제 연산이 되게 되겠죠, 그렇죠? 네, 어떻게 거꾸로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뭐 바로 다음에 나오는 세부적인 암호 알고리즘 보시면 거꾸로 하는 거는 뭐 자명하게 잘 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우선 비선형성을 제공을 해주는 S박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바이츠인데요. 첫 번째 서브바이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바이츠는 스테이트의 각 바이트를 S박스에 따라서 다른 바이트로 바꿔주는 겁니다.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대칭키 암호를 얘기를 할 때 주로 이제 바꿔치기를 하고 섞어주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S박스가 바꿔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갖다가 다른 단어로 짠 하고 완전 바꿔주게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S박스 같은 경우에는 그 스테이트의 각 바이트 지금 여기 보시면 A2라는 바이트가 있을 거예요. 이게 스테이트죠. 지금 스테이트. 그래서 여기 각각이 다 바이트가 될 거예요. 각각이 다 바이트가 될 텐데 그래서 A2라는 바이트가 S박스를 거쳐 가지고 S박스 함수를 거치게 되면은 B2로 지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S박스에서 A 이행 2열에 있는 값을 넣었더니 B 이행 2열 걸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요게 함수가 되겠습니다. S박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A, B 전부 다 8비트, 즉 1바이트예요. 1바이트짜리 숫자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S박스라고 하는 것은 뭐죠? 1바이트 숫자를 1바이트로 바꾸게 되는 거니까 1바이트는 총 몇 가지 개수가 존재하죠? 예, 8비트니까 2의 8승계의 숫자를 가 있을 거예요. 2의 8승계의 숫자로 바꿔치기 해주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의 8승까지 입력값이 존재하고 2의 8승까지의 출력값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아주 S박스는 랜덤한 퍼뮤테이션을 뽑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S박스가 중요한 것이 비선형성을 제공을 하고, 그래서 차분 공격, 선형 공격은 어떠한 거냐면은 이제 평문과 암호문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평문을 조금 바꿔봤더니 암호문이 이런 식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키를 갖다가 이제 복구를 해나가는 과정이 될 텐데요. 이 데스를 사람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공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제 비선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 비선형성을 S박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차분 공격하고 선형 공격이 뭐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우리가 블록 암호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차분 공격과 선형 공격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만 일단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박스는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S박스가 어떻게 생겼냐는 이제 이해를 해야 될 텐데요. S박스는 아까 함수라고 했잖아요. 함수라고 했는데, 그래서 함수라고 하면은 뭔가 식이 있고 그 식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걸 보통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S박스도 그렇게 계산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함수를 계산한다고 하는 거는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구현을 하냐면은 이 함수의 값을 입력하고 출력 테이블을 다 이렇게 써놔요. 여기 이쪽에 입력이 있을 거고요. 여기 출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에 맞는 출력을 바로 테이블 룩업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테이블 룩업을 통해서 바로 바꿔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테이블 있는 법을 이제 알아야 될 텐데요. 지금 A22가 B2로 바뀌게 되는 상황인 건데, 지금 여기서 A22가 16진수로 한 바이트니까 AB라고 적읍시다. AB라고 쳐주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바이트의 앞쪽 4비트가 요 A가 되겠죠. A. 우리 상황에서는 바로 A가 될 겁니다. 이것은 행으로 가게 될 거예요. A행을 읽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쪽 4비트 이제 B가 되겠죠. 그렇죠? B가 되겠죠. 요 B는 열을 읽게 될 거예요. 요 테이블이 있으면은. 그래서 열을 읽게 돼서 열이라고 치면은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해서 여기 될 거고요. 그래서 요 행과 여기 열을 값을 있는 거죠. 바로 62가 되겠죠. 62.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62로 이제 바뀌게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박스 있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죠? 어떤 바이트가 있으면은 그 16진수로 쓰게 되면은 이제 4비트로 바뀌게 될 테니까 앞쪽 거는 행으로 가게 되고 뒤쪽 거는 열로 가게 돼 가지고 이제 만나는 지점의 값을 그 테이블에서 읽어오면 되겠습니다. 그럼 S박스 테이블을 아까 앞에서 본 대로 뭔가 계산을 해뒀는데, 그럼 S박스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유일한 선형성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럼 선형성이 없어야 되는 거, 즉 비선형적이라는 얘기인데, 비선형이 극대화가 되어야지만 안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 극대화됐다는 걸 갖다가 뭐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라는 부분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S박스가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느냐, 어떠한 것으로부터 설계가 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데스 같은 경우에는 그 S박스의 설계 원리가 나오질 않았어요. 물론 나중에 밝혀지긴 했습니다. 실제로 그거를 설계하는데 관여했던 사람이 나중에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은, AS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설계 문서 때부터 S박스는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설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는 사실 조금 복잡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배우지 않았던 수학적 구조를 좀 쓰고 있는데요. 8비트 숫자가 아까 S박스가 있으면은 여기 한 바이트 숫자가 들어와서 여기 한 바이트 숫자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바이트를 어떤 수학적인 숫자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걸 필드라고 부르는 수학적 집합과 대응을 부를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필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일단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즉 한 바이트 숫자는 필드의 어떤 원소 x하고 대응이 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필드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떠한 거냐면은 네, 사측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거 마치 유리수, 실수 같은 성질이죠. 네, 나눗셈은 곱셈에 대한 여번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a분의 1 같은 거를 생각해 주게 되면 우리가 a 마이너스 있으니까 쓰기도 하죠. 그렇죠? 요거의 의미는 뭐냐면은 사실은 a하고 곱하게 되면은 1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눗셈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a분의 1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요 a 마이너스 있음 값이 요 집합 내에 존재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나눗셈이 된다라고 얘기를 부릅니다. 그래서 유리수 실수 그리고 우리가 GP도 이미 알아본 바가 있죠. 모두 P 공간이었는데 이 P가 소수일 때죠. 소수 P에 대해서 보시면은 그때 아마 이 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덧셈, 뺄셈, 곱셈 잘 되고 곱셈에 대한 여건이 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다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GP 같은 경우가 바로 필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필드이고요. 근데 ASS 박스에서는 이 GP를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모드 n 공간이 아니라 모드 n이라고 치면은 어떤 숫자를 숫자로 나눈 나머지 공간을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그러한 나머지 공간 외에도 당식을 당식으로 나눈 나머지 공간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거를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당식끼리 나눗셈이 가능하죠. 여러분들 아마 당식의 나눗셈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식의 나머지 공간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모드 스페이스를 그러면 우리가 모드 P, 즉 GP라고 하고 비슷한 것들이 생기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드는 당식으로 정의되는 그런 필드를 AS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한체라고 부르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원소가 8개밖에 없는 유한체라서 GF8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부릅니다. 지금 요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S박스를 함수를 통해서 계산할 게 아니라 테이블 룩업으로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원리가 이런 것만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필드에서는 덧셈 연산은 8비트 숫자에서 XY 연산과 똑같아요. 다행스럽게 이제 굉장히 쉽죠. 필드의 이제 덧셈 연산은 그냥 XY구나 8비트 숫자 간에. 곱셈 연산은 약간 다릅니다. 곱셈 연산은 그냥 두 숫자 곱하기를 해주게 되면 제일 간단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는 않고 아까 한 바이트 숫자를 결국은 필드에 있는 원소로 x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당식이란 거죠. 당식. 그래서 당식으로 대응시켜서 연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당식의 곱셈 연산이 되는 겁니다. 당식을 곱셈 연산을 해주고 난 다음에 어떤 당식으로 나눈 나머지 값이 바로 곱셈 연산의 결과가 될 것 같고요. 근데 S박스는 사실 뭘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필드라고 했잖아요. 0이 하는 숫자는 모두 곱하기를 했을 때 1이 되게 되는 숫자가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S박스가 사실은 뭐냐면은 x라는 숫자가 이 필드 상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S박스를 거치게 되면 그거에 곱셈에 대한 여건값을 리턴을 해주게 되는 식으로 S박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박스를 읽어와서 어떤 숫자가 나오게 될 텐데 그 두 개를 사실은 그 필드에서 곱하기를 하게 되면 1이 되게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결국은 어떤 숫자의 곱셈에 대한 여건을 알려주는 그러한 함수가 될 것 같은데요. 그 함수는 굉장히 높은 비선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S박스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AS, 즉 라인델 같은 경우에는 S박스 구성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아주 투명하게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암호학자들한테 이제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었었죠.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박스를 우리가 유한체 연산을 통해서 계산하지는 않을 거고요. 테이블 룩업을 통해서 계산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은 참고적인 페이지로 생각을 하고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S박스는 비선형 함수라고 불렀는데요. 왜 비선형인지 한 가지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함수가 비선형이라고 하게 되면은 적절한 수 두 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함수가 비선형이다라는 걸 보이고 싶으면은 어떤 x1하고 x2가 있어서 fx1이 fx1하고
fx2에 대해서 연산한 거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만 보이면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더하기는 전부 다 x라고 했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네, 지금 요거는 지금 보이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두 가지 값을 가지고 올게요. 요 00하고 12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입력값을. 그럼 S00을 보게 되면은 00이니까 63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S11은 이렇게 읽어서 82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S00하고 S12를 XOR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63하고 82의 XOR가 될 거고, 지금 이렇게 XOR을 하게 되면 우리가 쉽지는 않죠. 지금 바이트로 16진수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진수로 바꿨어요. 그래서 63은 이런 식으로 2진수로 바꿀 수가 있고 82는 이렇게 2진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비트끼리 XOR을 해주게 되면 되는 거니까 1110, 0001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럼 얘를 다시 16진수로 바꾸게 되면은 네, F1은 아니죠. F1은 지금 아니고 요 숫자가 지금 14니까 A, B, C, D, E 해서 2가 되겠죠. 그렇죠? 2가 될 거고 2, 1이 될 겁니다. 오토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2원으로 계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안에 거를 먼저 계산해주고 난 다음에 S박스를 계산해 본 걸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한 다음에 S박스를 해주게 되면은 요거 두 개 더하게 되면은 00이니까 그냥 11로 계산이 되겠죠. 그쵸? S11 같은 경우에는 82가 되겠습니다. 요 두 개는 명확하게 지금 다르죠. 그쵸? 그래서 비선형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시프트 로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프트 로우는 앞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핏박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그 섞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섞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스테이트의 각 행에 대한 퍼뮤테이션이 될 거예요. 퍼뮤테이션이니까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이트별로 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숫자만큼 왼쪽으로 순환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1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A0, A00, A01, A02, A03 있는데 얘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대로. 얘는 그대로 갈 거고 지금 이 두 번째 행 같은 경우에는 한 칸씩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A11이 제일 처음으로 얘가 제일 처음으로 지금 이동하게 되는 거고 얘는 두 번째로 얘는 세 번째로 한 칸씩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쭉 가가지고 이렇게 이동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두 칸씩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A20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오겠죠. 그렇죠? 한 칸, 두 칸에서 이렇게 오게 될 거고 A1 같은 경우에는 한 칸, 두 칸에서 제일 끝으로 올 거고요. A2 같은 경우에는 한 칸, 두 칸에서 이쪽으로 오게 될 거고 A23 같은 경우에는 한 칸, 두 칸에서 이쪽으로 좀 오게 되는 거죠. 마지막 행 같은 경우에는 세 칸씩 이동을 하게 되면은 쉽게 이쪽으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우리가 블로가모 거기서 봤었을 때 행렬의 곱셈 연산이라든가 바이트열에서 순서를 섞어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다 선형함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말은 이거는 선형함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이트열의 순서를 바꾸는 것에 불과하고 선형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프트로 같은 경우에는 비선형성을 제공하지는 않고 그냥 선형만 해주게 되는 건데 그럼 선형함수의 역할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잘 확산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시키게 되면은 그 위치가 고정되지 않고 쭉 퍼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영향을 갖다 여러 바이트에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산 효과를 위해서 핏박스는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핏박스의 목표가 바로 디퓨전 확산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믹스 칼럼도 보여가겠습니다. 믹스 칼럼도 사실은 이 핏박스의 한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섞어주는 게 되는 거고 역시 어떻게 섞느냐를 봐야 되겠죠. 아까 시프트 로우 같은 경우에는 그 행렬에서 행별로 뭔가 섞어주는 거였는데
믹스 컬럼 같은 경우에는 열별로 이제 섞어 주게 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프트 로우처럼 간단한 연산은 아니고 약간 복잡한 연산을 해주게 되는데요. 바로 행렬의 곱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입력이 되겠죠. 입력 스테이트예요. 입력 스테이트가 될 거고, 입력 스테이트에다가 요 행렬을 곱할 거예요. 이건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된 행렬이에요, 지금. 어떤 행렬이 있을 거고, 요 4 곱하기 4 행렬이 있겠죠? 이것도 4 곱하기 4니까. 그럼 4 곱하기 4 행렬에다가 4 곱하기 4 행렬 곱했으니까, 얘 다음 스테이트 4 곱하기 4 행렬이 나올 거예요. 출력 스테이트. 이렇게 나올 텐데, 지금 우리가 행렬 연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정수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드 n 공간에서도 그냥 정수 계산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n을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n으로 나머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s박스를 했었을 때 그 한 바이트 숫자를 어떤 유한체의 한 원소로 바꾼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숫자를 당식으로 바꿔주고, 당식 간에 곱셈을 해주고, 그다음에 당식에 이제 나눗셈을 해가지고 그거의 나머지 값으로 이제 당식의 모듈로 연산을 결국 해주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곱셈을 정의를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행렬 곱해주는 연산이 바로 요 필드 연산이 되겠어요. 요 필드는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GF8이라고 하는 그러한 필드 연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렬에 곱하는 방식은 이제 뭐 맞는 행과 열끼리 곱해주는 건 맞는데, 그 곱하기를 해줄 때 그 스칼라 곱을 할 때 그 스칼라 곱이 바로 그 8바이트 숫자가 살고 있는 바로 그 필드의 곱하기 연산이다 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행렬의 곱이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블로가모 할 때 살펴봤지만 행렬의 곱은 선형함수였어요. 그렇죠? 선형함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어떤 데다가 B하고 C 행렬 두 개 곱한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두 행렬 이렇게 나눠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선형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행렬곱은 선형함수를 가게 되는 거고, 결국 미스칼럼에서도 확산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는 이제 행렬로 섞었던 거라서 이제 확산시키는데 제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스칼럼에서는 열별로 글을 섞어주게 돼가지고 열별로도 좀 섞이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GF 요 8이라고 하는 유한체 연산은 우리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 유한체를 정의를 할 거고, 곱셈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덧셈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는 우리가 지금 당장 알아보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아마 요 당식으로 정의된 유한체는 우리가 지금 다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나중에 우리가 구현을 할 때 어떻게 구현을 하게 될지가 좀 중요해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구조에 대해서만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믹스 칼럼을 할 때 요 행렬을 곱한다고 했잖아요. 요 행렬을 요 입력 스테이트에 곱한다고 했는데, 곱하기 되는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곱하고 똑같아요. 다만 곱하기가 스칼라 곱이 바로 요 GF8에서 정의된 그 스칼라 곱이라는 것만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 값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요 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01 B01을 계산을 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B01이니까 B01은 요거하고 곱해준 게 되겠죠. 그렇죠? 행렬 법칙에서 행렬에서 곱하기 하는 거의 그 규칙을 우리가 봤었으니까요. 그럼 요거하고 이제 곱하게 될 텐데, 결국 요 0이니까 2라고 쓰겠습니다. 2에다가 A02를 곱한 거, 그 다음에 3에다가 A12를 곱한 거, 그 다음에 요 1에다가 A2를 곱한 거, 그 다음에 1에다가 A31을 곱한 걸로 지금 표시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곱하기는 다 지금 행렬, 파이널 필드, 유한체에서 곱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극각각을 다 더해야 되겠죠. 그렇죠? 더하기도 사실은 유한체에서의 덧셈이 될 겁니다. 스칼라 곱하고 스칼라 간의 덧셈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곱하기와 더하기 규칙만 다른 것 뿐이지 나머지 행렬 연산은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하기 연산은 뭐라고 했었죠? 우리에서 더하기는 XOR하고 같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바이트, 그러니까 전부 다 8비트가 될 테니까 8비트끼리 XOR 해주는 거랑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곱하기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만 지금 보면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은 지금 곱하기 되는 요 앞에 있는 숫자 2, 3, 1, 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실 1, 2, 3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2, 3, 1, 1밖에 없고요. 1, 2, 3, 1, 1, 2, 3, 3, 1, 2, 1, 2 해서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의 경우에 대해서만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예. 요 곱하기 1, 곱하기 3만 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행렬곱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의 경우만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 더하기의 경우 아까 GF8에서는 그냥 XY 연산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곱하기 연산은 1을 곱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1 곱하기는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고 곱하기 3은 곱하기 1 더하기 곱하기랑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3에다가 a를 곱한 거는 1하고 d를 1하고 1을 x하고 한 다음에 a를 곱한 거랑 지금 같아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쪼개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3, 2 요게 성립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하고 2하고 XOR가 3이 되죠. 근데 2라고 하는 것은 불행하게도 1하고 1하고 XOR가 되진 않아요. 이건 0이니까. 두 개는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해서 곱하기 2를 곱하기 1끼리 더한 걸로 지금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곱하기 2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곱하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곱하기 3은 곱하기라고 곱하기 2 더한 거니까요. 곱하기 2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으면 되는 건데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파이널 필드 연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실제로도 구현을 할 때도 이 연산 자체를 하지는 않아요. 그 뭐라느냐 곱하기 1 곱하기 3에 대한 테이블만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8비트 숫자가 있을 거예요. 8비트 숫자하고 곱하기 1을 하게 되는 테이블이 있겠죠. 8비트 숫자니까 2에 8승계 있어가지고 요거 2에 8승계짜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 2일 때도 얘는 곱하기 1이 되는 거고 곱하기 2일 때도 2에 8승계짜리 테이블이 있을 거고 곱하기 3일 때도 2에 8승계짜리 테이블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 해봐야 얼마 안 되죠. 2에 8승이면은 16 곱하기 16이니까 256 곱하기 3개 정도가 될 테니까 수 바이트 정도면은 수백 바이트 정도면은 요 테이블을 갖다 우리가 저장을 시켜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 그러니까 그 믹스 칼럼 같은 경우에 파이널 필드의 곱하기 연산을 전부 다 이렇게 룩업 테이블로 처리를 해서 어떤 숫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룩업 테이블을 읽어가지고 바로 우리가 유한체 연산 결과값을 갖다가 곱하기 연산 결과값을 알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실습을 할 때 AS 구현하는 실습을 할 때도 믹스 칼럼 연산을 이런 식으로 테이블로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테이블을 이미 테이블을 어디선가 누가 계산해서 올려놨을 테니까 그 테이블 가지고서 우리가 연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애드라운드 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드라운드 키는 아까 AS 전체 키가 있겠죠, 그쵸? 전체 키가 있어요. 아까 AS 128이니까 우리가 128비트 키가 있을 거예요. AS 키가 있으면은 여기 익스펜션이라고 하는 키 익스펜션이라고 하는 그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운드 키 알고리즘이에요. 라운드 키 생성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개별 라운드 키가 다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알고리즘 자체는 간단해요. 이것도 128비트 키라고 했으니까 다 4 곱하기 4 스테이트로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키도 라운드 키도 스테이트로 표시를 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이 믹스 칼럼까지 끝마치고 나면은 이 4 곱하기 4 그 중간 스테이트가 있을 텐데 각각의 위치에 맞춰 가지고
XOR 연산만 해주게 되면 되겠습니다. 즉 B 2,2라고 하는 것은 바이트 간의 XOR가 되겠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네, 복화 과정은 거꾸로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애드라운드 키는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게 암호화 과정이었고 복화 과정도 그냥 암호에다가 K를 더해주면 원래 자식이 나오기 때문에 애드라운드 키는 역변환 자체가 원래 라운드 키를 그냥 XOR 해주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거고 서브바이트 그러니까 S박스 부분하고 P박스 부분은 다 역변환이 필요합니다. 역변환 역함수로 구성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inv 서브바이트는 서브바이트 즉 S박스의 역변환 연산이 되는 거고요. 네. 이것도 이제 테이블을 통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우리가 S박스 그 행하고 열을 테이블을 읽어서 값을 계산해 줬잖아요. 예. 인버스 S박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줘가지고 원래 값을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버스 시프트 로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시프트 로우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로우별로 각각의 로우가 있으면은 이렇게 순환별로 이동하는 거였었죠, 왼쪽으로. 그럼 역변환은 뭘까요? 순환별로 거꾸로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버스 시프트 로우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인버스 믹스 칼럼은 우리가 역행렬 알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결국은 어떤 A라는 행렬이 있었었고 거기 스테이트, 인풋 스테이트가 있었었고 결과값이 아웃풋 스테이트였었어요. 그럼 A의 인버스를 알고 있다고 치면은 우리가 Sout으로부터 A 인버스 곱하기를 해주게 되면은 Sin이 나오겠죠, 그렇죠? 바로 요것이 믹스 칼럼의 인버스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요 함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계산이 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은 GF8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막 계산해 주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AS 설계할 때부터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되어 있는 유한체에 따라서 역함수를 계산해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AS에서는 그 역함수가 인브 믹스 컬럼에 들어가는 행렬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고정값이에요. 어떤 AS는 다른 걸 쓴다 이런 거 아닙니다. 똑같은 걸 쓰고 있어요. 당연히 믹스 컬럼에 나왔던 그 A 역값도 고정되어 있는 값입니다. AS라서 다르다 이렇지 않습니다. 모든 AS 똑같이 쓰고 있어요. 다른 거는 키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얘를 거꾸로 쭉 하게 되면은 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키 익스펜션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즉 128비트 키로부터 각 라운드별로 이제 키가 나와야 될 텐데 128비트 원래 마스터 키가 있고 그걸 빼내면은 라운드 0부터 라운드 10까지 이제 라운드 키가 나와줘야겠죠. 128비트 키를. 그럼 128비트 키로부터 128비트 키를 갖다가 뽑아내는 그러한 규칙이 필요할 겁니다. 메커니즘이 필요할 텐데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여기 1번입니다. 128비트 키를 스테이트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표현해서 지금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게 지금 스테이트예요. 여기 하나의 스테이트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0라운드 키입니다. 즉 0라운드 키는 원래 AS 키하고 똑같이 생긴 거죠. 그래서 0라운드 키가 될 거고 요게 이제 요 순서를 따라가 봅시다. 지금 요 부분이 1라운드 키라고 적혀 있는데 1라운드 키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부분 가져오는 겁니다. 지금 요것만 일단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로테이션 워드라고 적혀 있는 걸 하게 돼요. 요게 우리가 스테이트에서 하나의 열을 워드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 워드를 로테이션 하게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로테이션 워드가 뭐냐? 워드에서 한 칸 위쪽으로 순환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시프트 로우하고 비슷한 건데 이건 시프트 칼럼이라고 해야 될까요? 칼럼별로 이제 뭔가 시프트를 해주게 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떻게 해준 거냐면은 위쪽으로 이렇게 다 하나씩 이동을 시킨 거죠. 이렇게 이동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00 같은 경우에는 제일 밑으로 가게 될 거고 나머지 3개는 한 칸씩 다 위로 올라가게 되는 식으로 로테이션 워드 펑션은 구성이 되겠습니다.
네, 요것도 선형이 되겠죠. 선형. 당연히 선형입니다. 선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끝마치고 나게 되면은 서브워드가 나오는데, 서브워드는 뭐냐면은, 네, 예, S박스로 바꿔치기를 하는 겁니다. 서브바이트와 동일합니다. 여기 이제 비선형이 되겠죠. 그렇죠? S박스를 읽어서 바꿔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바이트별로 읽어가지고 S박스 결과값을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알콘이라고 지금 나오게 되는데요. 네, 알콘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알콘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라운드별로 적용되는 상수입니다. 여기도 알콘이 있고 여기도 알콘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는 알콘의 값들은 다 다릅니다. 여기는 로테이션 워드 두 개는 똑같은 메커니즘이고, 이것도 S박스니까 똑같은 S박스를 써요. 그러니까 두 개는 요 각각은 모두 라운드에서 똑같은 함수인데, 지금 알콘 같은 경우에는 그 뭔가를 더한다고 하는 거는 똑같은데 어떤 걸 더할 거냐라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 테이블이 있는데요. 아래 테이블의 값을 더해주는 거예요. XOR을 그냥 해주는 겁니다. XOR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다 워드라고 있었죠. 1라운드에서는 요 워드 01, 00, 00, 00 이게 이제 그 각각 여기 16준수로 써져 있는 거니까요. 여기 32비트 이제 워드가 될 텐데, 요 서브 워드 끝마치고 난 예, 여기 한 32비트 워드가 있을 거고요. 요것도 1라운드에서는 예, 01, 00, 00, 00 이렇게 생긴 워드가 있을 겁니다. 요거를 각 바이트별로 XOR을 해준 값으로 되겠습니다. 연산은 되게 간단하죠. 예. 그 다음에 이것도 각각의 라운드별로는 다른 값인데 다 더해준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라운드별로 이미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AES는 요 여기 있는 상수값을 다른 걸 쓴다 이런 거 없습니다. 똑같은 걸로 다 쓰게 돼요. 그러면은 복화가 나중에 진행이 안 될 거기 때문에 똑같은 걸 쓰게 됩니다. 지금 AS 128이니까 10라운드까지가 되어 있는 거고요. 아까 192라든가 256은 라운드 수가 달랐었죠. 그렇죠? 12, 14라운드 이게 달랐기 때문에 그때 라운드별로도 이 아이콘이 더 추가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128, 그러니까 키가 128비트일 때만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아이콘을 개설해준 하나의 워드가 있겠죠. 그렇죠? 어떤 워드가 나올 겁니다. 그럼 그 워드하고 이제 아까 제로 라운드의 첫 번째 워드하고 XOR을 해줘요. 그래서 이 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요게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0라운드의 그 저기 키값하고 XOR 해줘가지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순차적으로 계산을 해주는 방식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2라운드는 다시 마지막 그 워드가 있었죠. 마지막 워드를 다시 로테이션 워드 해주고 서브 워드를 해주고 다시 그 어떤 워드하고 XOR 해주고 난 다음에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연쇄적으로 예, 생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라운드 키 스케줄이 되겠어요.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AS 키가 모두 0일 때, 그러니까 128비트인데 다 0인 그러니까 키 값이 0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128비트 제로 키가 되겠어요. 이렇게 생겼을 때 어떻게 1라운드 키가 유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128비트 제로키를 이제 스테이트로 바꿔줘야겠죠. 그렇죠? 그럼 스테이트는 이렇게 생겼었겠죠. 그러면 각각 뭐 이게 이렇게 0000 이렇게 다 써주면 되겠죠. 첫 번째 워드, 두 번째 워드, 세 번째 워드, 네 번째 워드 써주게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요 마지막 워드가 이동을 하게 돼가지고 로테이션 워드가 될 거예요. 로테이션 워드는 네, 이런 식으로 한 칸씩 이동하는 거였었죠. 지금 다 00000000이니까 예, 이동해도 똑같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여기까지 계산이 됐어요. 로테이션 워드 끝났습니다. 서브워드를 볼게요. 서브워드 지금 인풋은 요겁니다. 인풋. 입력은 요거예요. 입력 워드가 되겠습니다. 아까 로테이션 워드의 출력값이 되겠죠. 그러면은 아까 서브워드 같은 경우에는 S박스를 읽어오는 거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S박스 제가 부분적으로 좀 가져온 겁니다. 요 뒤에 뭐 훨씬 더 많았었는데 예, 우리가 00만 지금 필요한 거니까 00일 때 63으로 바뀌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 63으로 똑같이 바뀌겠죠, 지금? 0도 63, 요 0도 63, 요 0도 63 이렇게 다 S박스 하나씩 읽어서 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요까지 이제 우리가 끝냈습니다. 서브워드의 출력값은 바로 요 값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아이콘은 뭐였었죠? 서브워드의 출력값에다가 어떤 상수를 XY 주는 거였어요.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라운드가 되는 거니까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바로 요 값을 XY 주는 거였었죠. 그래서 01, 00, 00, 00 이렇게 생긴 워드를 XY를 해주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63을 0이라고 XO를 해주게 되면 맨 끝에 1만 숫자가 없어지게 될 테니까 62로 바뀌게 될 거고, 나머지 0을 다 그냥 XO 해주면, 예, 이거는 덧셈이나 항등원이었죠. 그래서 63으로 다 그냥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뭘 계산한 거죠? 요게 계산이 된 거죠. 그쵸? 아이콘까지 끝냈으니까, 요건 아니고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요까지 우리가 계산이 된 거죠. 요게 바로 요 값이 될 겁니다. 그쵸? 예, 62, 63, 63, 63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요게 두 번째 라운드의 첫 번째 워드는, 예, 이전 라운드의 첫 번째 워드하고 XOR을 해주는 거였었죠. 근데 이전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AS 전체 키가 0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라운드, 제로 번째 라운드 키는 다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요 값이 그대로 이렇게 입력이 될 겁니다. 여기 다시 올라갈 거고요. 지금 요 제로 번째 라운드 키는 전부 다 지금 제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값이 그대로 나오겠죠. 나머지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AS 첫 번째 키가 다 0으로 제로로 된 128비트 키였다고 하면은, 예, 첫 번째 라운드 키는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AES 디자인에 고려된 안전성 사항에 대해서 좀 보게 되면은, 안전성 및, 네, 효율성인데, 병행 처리가 가능하다. 이건 효율성이었죠. 효율성을 고려를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안전성인데, 디퓨전 부분, 즉 핏박스 부분입니다. 핏박스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핏박스를 위해서 각각의 라운드가 두 가지로 구성이 됐었죠. 그렇죠? 각각 그 스테이트에서 로우별로, 예, 섞어주는 게 있었고, 컬럼별로 섞어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 굉장히 이제 그 2차원이니까 그 수평적인 거, 수직적인 거 다 이렇게 섞어주게 되는 건데,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두 개 라운드만 거쳐도 128비트가 다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트가 완전하게 다른 비트로 지금 이동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잘 확산이 되는 거고, 예, 두 개 라운드를 통해서 얻은 스테이트의 각 비트가 입력 128비트에 모두 의존해서 계산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스테이트, 입력 스테이트가 있을 거고요. 여기 라운드 함수가 있겠죠. 라운드 1, 라운드 2라고 했으니 라운드 2를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게 있을 거예요. 여기도 아웃풋 스테이트가 있겠죠. 스테이트가 있는데, 여기 임의에 이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8비트 숫자잖아요. 8비트 숫자면은 비트별로 쪼갰을 때 8개로 지금 표시가 가능할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두 가지가 더 필요하겠네요. 그럼 여기 있는 값이 몇 개로부터 결정이 될까요? 여기 있는 모든 걸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값도 여기 있는 모든 비트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비트가 앞선 스테이트, 그러니까 2라운드의 앞선 스테이트에 있는 모든 비트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확산이 굉장히 잘 돼요. 네. 그다음에 S박스는 굉장히 강한 비선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유한체의 곱셈에 대한 여건을 계산하는 거라고 했었어요. 굉장히 강한 비선형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데스와 달리 아주 투명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라운드 키 스케줄에도, 예, S박스를 적용을 했었죠. 그렇죠? 예. 워드를 시프트 하는 것 다음에, 예, S박스를 적용을 해가지고 바꿔치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S박스 비선형 때문에 라운드 키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두 개의 비슷한 AS키를 입력을 받더라도 이게 비선형적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지금 달라지게 되는 결과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AS128이 10라운드로 설정을 해놨는데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6라운드까지 구성하게 되면은 키 전수조사보다 빠른 공격이 존재한다고 해요. 아마 요거는 그 AES 맨 처음에 개발하셨던 두 명이 아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예. 키 전수 조사라고 하면은 여기 128비트 키니까 이에 128승번 키를 갖다가 막 입력을 해보면서 이게 제대로 암호화가 되는지를 하는 것보다 빠르게 하는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10라운드로 하게 됐더니
어떠한 알려진 공격도 키 조수보다 빠르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부분이 그때까지 알려져 있던 지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10라운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까지도 네, AES-128은 대략 128비트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 이에 128승번 정도 키 전수조사를 했을 때 깰 수가 있다라는 걸 알려져 있는 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성이 굉장히 강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제 키 안전성은 128비트, 즉 이에 128번 승을 갖다 해봐야지만 나오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컴퓨터의 성능이 계속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에 128승번 연산을 해본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은 예, 그게 이제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키 비트를 128비트가 아니라 192비트 이상을 주로 쓰는 걸로 지금 현재 개발되는 시스템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 대부분 AES를 쓰는 암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AES128은 아니고 아마 AES256, 그러니까 26비트 키를 사용한 AES를 사용하는 게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AES128이 광범위하게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전 암호 시스템의 호환성이 필요하잖아요. 복구하고 안 복구하는 게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28비트를 예전까지는 많이 쓰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대부분은 AES-128을 쓸 텐데 새롭게 신규로 어떤 서비스라든가 데이터 셋을 만들어서 걔를 안 복구할 때는 26비트 AES를 쓰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만 AES-128비트가 계속 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이에 128승번 계산하는 것도 뭔가 굉장히 오래 걸리겠지만은 적어도 수년에 수십 년 정도 하게 되면 혹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256비트 키를 쓴다라는 걸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블록 암호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블록 암호 중에서 지금 우리가 광장이 광범위하게 쓰고 있는 표준이죠. AES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연산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차분하게 좀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행여 연산이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보시면은 간단하게 조금 더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